그녀의 이름은 서지수 예순이었다. 20해 전 길 위에서 허망하게 남편을 잃고 긴 시간을 홀로 견뎌왔다. 유일한 자식은 일찌감치 재둥지를 찾아 바다 건너로 떠났고 적막한 집에는 그녀와 그림자만이 머물렀다. 젊은 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가득했던 교정을 떠난 후로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소일거리 삼아 책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 시간들이 모여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강물 같은 평온함과 함께 가끔씩 수면 아래 숨겨진 외로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온 길을 나눌 수 있으리란 기대는 오래전 기억의 갈피 속에 접어둔 낡은 편지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볕 좋은 가을 오후였다. 지수는 복지관 사진 동호회에서 박강우라는 남자를 만났다. 3살 위인 그는 풍경 사진을 즐겨 찍었고 그의 사진 속에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따뜻한 시선과 함께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났다. 부드러운 말투, 잔잔한 미소,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는 아이 같은 장난기는 지수의 다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강우 역시 지수의 차분함과 깊은 눈빛에서 위안을 받는 듯했다. 그들은 낡은 필름 카메라처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황혼역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열병과는 달랐지만 그윽한 차향기처럼 은은하고 깊었다. 주변의 놀라움과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강우가 오래전부터 살아온 아담한 정원이 딸린 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집안 곳곳에는 강우의 손길이 닿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지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남편의 따뜻한 감성에 미소 지었다. 대부분 풍경이나 정물 사진이었고 인물 사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다. 아침이면 함께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강우의 사진 작업실에서 그의 옛 사진들을 구경했다. 강우는 지수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지수는 강우의 알 수 없는 그늘을 감지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짧게 몸을 굳히거나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재난 장면에 시선을 피하는 모습. 과거 이야기가 나올 때면 슬쩍 말을 돌리며 애써 밝게 웃는 그의 얼굴에서 지수는 순간적인 어색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저 예민한 성격이거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한 자락쯤 있겠거니 여겼다. 행복이라는 얇은 유리막 안에서 그녀는 다가올 균열의 전조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이었다. 천둥이 세상을 두드릴 듯 울리고 번개가 창문을 하얗게 물들였다. 그때 집 근처 공사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순간 옆에서 잠들어 있던 강우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방구석으로 기어가 웅크렸다. 지수가 놀라 다가자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밀쳐내며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낯선 눈빛, 일그러진 얼굴. 지수가 알던 다정한 강우는 온데간데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떨던 그는 갑자기 정신을 잃은 듯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강우는 간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창백한 얼굴로 내가 왜 이러지?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소? 라고 묻는 그에게 지수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악몽을 꾼 것 같다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다. 남편의 그 밤의 모습은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비슷한 일들이 간헐적으로 반복되었다. 특정 소음, 예를 들어 자동차 급정거 소리나 요란한 경적 소리, 혹은 TV 뉴스에서 나오는 사고 현장 장면에 강우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때로는 짧게 몸을 떨거나 식은땀을 흘렸고 심할 때는 어젯밤처럼 잠시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기억하지 못했다. 잠시 피곤해서 그랬나 보. 강우는 그렇게 말하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수는 남편의 과거에 무언가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지만 차마 강우에게 직접 캐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밤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갔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강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사진 작업실을 정리하다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빛바랜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다. 앨범을 넘기던 지수의 손이 한 사진 앞에서 멈췄다. 젊은 시절의 강우였다. 지금보다 훨씬 앳되고 앳된 얼굴. 하지만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구조대원 같은 제복을 입고 있었다. 배경은 폭삭 무너진 건물 잔해로 가득한 처참한 재난 현장이었다. 사진 속 강우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지수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사진 밑에서 김윤철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누렇게 변한 낡은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지수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번호는 바뀌지 않았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고 박강우 씨의 아내라고 밝혔다. 김윤철이라는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한숨과 함께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는 서울 근교 한적한 강변에 위치한 작은 찻집이었다. 김윤철은 강우보다 대여섯 살은 더 들어 보이는 초로의 남자였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는 지수를 보자마자 박강우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지수가 조심스럽게 강우의 최근 이상 행동에 대해 털어놓자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던 김윤철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강우 그 친구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로군요. 김윤철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 박강우와 김윤철은 같은 소방서에 근무하던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그해 여름 서울 시내 대형 백화점이 붕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람은 구조대원으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며칠 밤낮으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러던 중 추가 붕괴가 일어나면서 강우는 눈앞에서 가장 친한 동료이자 또 다른 친구였던 이 사진 속 남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처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했다. 강우 자신도 중상을 입고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때 강우는 거의 반 미쳐 있었소.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게 그 친구를 평생 짓눌러 온 겁니다. 김윤철은 강우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강우는 그 고통을 홀로 사귀며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김윤철 자신도 그날의 기억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찻집을 나서는 지수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다. 남편이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 그 깊은 상처를 상상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동시에 그가 그토록 중요한 사실을 자신에게 숨겼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서운함도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지수는 잠든 강우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평소처럼 새근새근 잠든 것 같았지만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러난 지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은 손이었다. 이 사람의 고통을 내가 다 감싸 안을 수 있을까? 아니, 감히 내가 그럴 자격이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지수는 강우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김윤철 씨를 만났노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노라고. 강우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떨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가 내뱉은 말은 절망 그 자체였다. 당신마저 나를 버릴 거요?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지수는 차마 그 눈을 마주볼 수 없었다. 버린다는 말.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강우를 이해하려 했었다. 그의 두려움을, 그의 고통을. 하지만 밤마다 그의 악몽에 함께 시달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의 불안정한 상태를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은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다. 지수는 점점 지쳐갔다. 웃음이 사라졌고 말수가 줄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다시 장마철이 찾아왔다. 며칠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창밖은 온통 잿빛이었고 빗소리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요란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빗소리와 천둥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지수는 직감했다. 올 것이 왔다고. 아니나 다를까 옆에서 뒤척이던 강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더니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거기 누구 없소, 제발.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완전히 과거의 그날 그 끔찍한 재난 현장으로 돌아간 듯했다. 집안을 미친 사람처럼 헤매며 무너진다, 빨리 피해, 어서! 라고 외쳐댔다. 어둠 속에서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강우는 벽에 머리를 딛는 등 자해하려는 듯한 위험한 행동까지 보였다. 지수는 필사적으로 그를 말리려 했지만 공포에 질린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 도망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스쳤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절규하는 남편을 그 깊은 고통 속에 홀로 남겨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김윤철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친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혼자라는 사실이요. 지수는 떨리는 다리를 움직여 강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온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강우씨, 강우씨, 제발 정신 차려요. 여긴 집이에요. 안전하다고요. 내가 있잖아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절규는 빗소리에 섞여 밤의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극도의 혼란과 공포 속에서 허우적대던 강우의 몸부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아주 잠깐 그의 눈동자에 희미하게 초점이 돌아오는 듯했다. 그는 지수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깊은 고통의 심연으로 가라앉는 듯 지수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다. 지수는 밤새도록 그를 끌어안고 떨었다. 이 지옥 같은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이 사람의 아픔까지 내가 안고 가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고. 그 결심은 마치 폭풍우 속 작은 등대처럼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져 있었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쳐 잠든 강우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다. 지수는 밤새 뜬 눈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슬픈 결연함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김윤철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강우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다.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다. 당신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고. 이제는 함께 짊어지자고.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는 거라고. 지수의 진심 어린 설득과 간절함에 강우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치료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우의 치료는 더디고 힘겨웠다. 상담 치료를 받는 날이면 그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돌아왔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여전히 가끔씩 작은 트리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힘들어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상태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지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지수는 그런 강우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동반자가 되어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남편의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의 연약함과 상처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여전히 그의 숨소리가 불규칙해지고 가끔씩 악몽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지수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난 여기 있어요. 그 낮은 속삭임은 강우에게 어떤 주문보다 강력한 위안이 되어주었다. 어느 밝게 갠 가을날 오후였다. 따사로운 햇살이 부서지는 공원 벤치에 지수와 강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우의 목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카메라가 걸려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지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한때 풍경만을 담던 그의 렌즈는 이제
삶의 모든 풍파를 함께 겪어낸 사랑하는 아내의 미소 띤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찰칵, 경쾌한 셔터 소리가 가을 하늘 아래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완벽한 치유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평생 안고 가야 할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상처를 보듬고 함께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황혼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곁에 머물렀지만 그 그림자 끝에는 분명 새벽의 약속처럼 희미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